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모성간호 시간입니다. 재밌는 시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동간호랑 모성간호 시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모성간호의 여성의 생식기와 임신에서 임신에 따른 변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인 만큼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 복습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번 시간에 임신에 따른 변화에서 그 내분비계나 신체상이나 생리적 변화 같은 거 했었죠. 근데 이번 시간에 이제 대사의 변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임신하게 되면 일단 대사가 어떻게 변할까? 첫 번째 체중입니다. 당연히 체중이 늘겠죠.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산모의 경우라면 임신 40주 동안에 11에서 12kg 증가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증가는 실질적으로 임신 한 4개월부터 실질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즘의 문제 추세에서는 총 11에서 12kg가 증가되는 걸 물어본다기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인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초에서 3개월까지는 1.5kg 정도가 증가되고 매달, 그다음에 4개월에서 임신 말기까지는 1.5에서 매달 2kg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는데 그런 거죠. 임신 5개월에 임산부가 60kg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4주 뒤에 20주에, 그러니까 24주 정도가 됐을 때는 몇 킬로가 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임신 그 주수에 따른 몸무게 변화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중 증가가 있다면 수분 대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그 특징은 몸에 수분을 많이 축적을 함으로써 그 수분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종이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종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도 이제 필요해 하겠는데, 이 부종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임산부에 있어서 부종은 한 40%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그 생리 현상 중에 하나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요. 그 약간의 불편함을 느끼긴 하는데 그 대부분 그 임신 중독증이나 이렇게 심각한 병을 제외하고는 하지에만 부종이 국한된다고 해요. 주로 다리 쪽에만 부종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종은 나타날 때 부종이 있다 해서 이뇨제를 억지로 사용한다 하는 거는 가급적 피해야 되고요. 그 비타민 C나 이뇨 효과가 있는 과일 같은 거를 섭취해서 부종을 빼주는 게 더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은 임신 중에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분 많은 음식이나 몸에 꼭 끼는 옷 같은 거, 그리고 오래 서 있는 자세 같은 거를 조금 더 피한다거나 함으로써 부종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 부분에 변화가 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 대사가 저하가 돼가지고 그게 몸에 쌓이게 된대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걸 이제 몸의 체내를 축적을 시킴으로써 그 쌓인 단백질이 이제 태아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태아의 발육이나 부속물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자궁이나 유방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 증대되는 거에도 그 단백질이 쓰이기도 하고, 분만시 출혈이나 유즙 분비 같은 그 단백질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단백질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게, 이제 그 임신했을 때는 음식을 이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이제 저도 임신 때 많이 들었던 건데, 적절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해야 되고 고단백으로 먹어야 되죠. 고비타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염식에 저지방을 먹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이 필요하다는 거, 단백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고단백 위주, 그리고 적절한 탄수화물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탄수화물 대사편에서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의 재흡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 기억하시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슐린 작용이 저하가 되면 당뇨병이 나타나기가 쉽대요, 임산부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이 당뇨병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면
이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 작용 저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당뇨의 그 당 조절이 안 될 때도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산모가 당뇨가 되면은 어린 그 신생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이에게 황달이 나타난다던가 심장에 기형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그런 당뇨 산모에게서 난 아이는 분만회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대사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대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은, 뭐 지방은 뭐 임신 3개월부터 서서 이제 축적이 되죠, 몸에 그 임산부가. 그래서 임신 말기에는 이제 몸이 가장 불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임신 말기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특징은 뭐 기아시에는 이제 굶었을 때, 잘 못 먹었을 때는 지방의 불완전 산화로 아세톤류가 배출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저기 뭐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나 뭐 그런 쪽의 산모들의 그 적용되는 양상인 것 같아서, 근데 이렇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무기질과 비타민이 있어요. 어느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무기질, 칼슘, 인, 마그네슘, 철 같은 거는 태아한테서도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근데 배설은 안 되고, 그래서 이 배설 안 되는 걸로 인해 나트륨 배설도 동시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부종이 생긴다고 해요. 또 비타민도 모자르면 안 되는데요. 이게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 발육에도 그 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해서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구루병이나 괴혈병입니다. 비타민 D가 모자르면 구루병이 생기고, 비타민 C가 모자랄 땐 괴혈병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 모든 그 영양소가 골고루 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 심리적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임신 1기, 2기, 3기로 나눠놨어요. 임신 1기는 이제 임신에서부터 14주까지. 근데 이 임신 1기의 감정이 중요해요. 이때는 임신하자마자 아이를 가져서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는 걱정감도 같이 들죠. 그 상반되는 감정이 같이 들기 때문에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거, 임신 1기의 양가 감정을 느낀다는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임신 2기, 26주까지를 말합니다. 이 임신 2기 사이에는 아이의 태동을 엄마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비로소 그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면서 모성 정체감을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임신 3기는 이제 40주까지인데, 뭐 이제 이때는 점점 부모 역할이나 분만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뭐 그다음에 또 아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뭐 엄마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변화에서는 양가 감정을 가지는 임신 1기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랄게요. 임신의 진단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임신의 진단에는 이제 그 가능한 징후와 확정적 징후라는 게 있어요. 임신을 어떤 상태가 임신이다라고 이제 진단이 내려지는 걸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그 월경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약간의 뭐 입덧이 나온다거나, 그리고 임신 반응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임신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증상들은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징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거지 임신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이제 확정적인 징후는 어떤 건지를 보게 되면은, 확정적인 징후는 정확히 3가지가 있습니다. 태아의 심음을 들었다던가, 태동을 느꼈다던가, 초음파로 태아를 확인을 했다. 이 3가지는 절대적인 징후인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냥 임신이 가능한 징후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태아 심음을 들었다든가 태동, 초음파로 확인을 한 것만이 확정적, 절대적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간 계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임신에 그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는 법이에요. 요즘은 자동으로 이제
그 날짜만 입력을 하면은 그 예정일이 나오는 뭐 기구 같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수동으로 계산하는 법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중요한 거는 마지막 생리일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생리일이 꼭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실게요. 이 마지막 생리일,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생리일이 뭐 2019년에 뭐 4월 20일이다. 4월 20일에 시작해서 4월 25일까지 생리를 했다라고 치는 사람을 한번 그 예정일을 산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월 예정일 해당되는 예정일에는 최종 그 예정일의 일수에는 7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20일에서 25일까지 생리를 했지만 마지막 생리 시작일 기준이죠. 마지막 생리가 시작된 끝난 날 말고 시작한 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작한 날의 일수 있죠. 20일. 이 일수에는 7을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7. 그다음에 이 월수에는 플러스 9를 더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4에다가 9를 더하면 13이 되죠. 이렇게 해서 12월이 넘어가게 된다 할 때는 9를 더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1월이 되겠죠. 그리고 20에다 7을 더하면 2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9년이 아니고 2020년에 1월 27일이 예정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일수에는 7을 더하게 되고요. 월에는 9를 더하게 되는데 더해서 12가 넘게 되면은 9를 더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3을 해준다 하는 그 기간 계산법으로 해서 그 예정일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에 따른 그 임산부의 약물 투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산부에게 그 약물이 노출이 되면은 그게 고스란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 후에 9주, 책에서는 9주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포괄적으로 해서 3개월까지 9주 혹은 3개월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그래서 수정 후에 9주나 3개월 안에는 그 태아가 장기를 형성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기형아 발생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시기 안에는 조심해야 될 약들도 많고 그 뭐 감기약을 모르고 먹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 조심해야겠죠. 자기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기간 안에 뭐 항생제라던가 뭐 감기약 이런 거, 뭐 안연고 뭐 이딴 거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스트랩토마이신, 뭐 겐타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거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 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렇게 9주나 3개월 이내의 약물은 드시지 않는 걸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성 간호 임신에 따른 변화 쭉쭉쭉쭉 한번 계속 나가봤어요. 다음 시간은 산전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첫 파트였고 이제 기본 지식이 없는 선에서 그 여자의 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했었고 임신에 따른 그 변화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외우실 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형광펜 드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열심히 외우시면 그래도 과락은 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산전 관리에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습하시고 문제도 푸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